거의 어른과 아이의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을 살아가는 1인으로서 그래도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한 3대 0만 하지.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유튜브 방송 이후에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이 2탄 언제 하냐고 격려와 응원의 멘트를 많이 날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많이 기다리신 분은 한번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침묵의 환성과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베트남은 공산당이라 안 된다고요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앞으로 저의 채널을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뭐 인구, 예술, 음식, 또 여행, 또 풍습과 간습,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전쟁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총망라해서 베트남의 모든 것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쁘고 날씬하고 매력적인 아우자이 속에 감추어진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숲과 나무가 있다면 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베트남의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나무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지난주 10월 17일인데요. 대한민국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친선 게임이 있었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하고 있는데 그날 학교 가다가 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해보니까 바로 이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날 6대 0으로 대한민국 팀이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역시 우리나라 대표 팀이 정말 월드 클래스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중국하고 축구 게임을 보니까 뭐 거의 어른과 아이의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을 살아가는 1인으로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하나는 이것이 초격차인가 보다. 이른바 한국과 그 베트남의 축구 실력의 격차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난 30여 년간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자만하지 말고 아직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인드셋이 되는 보약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한 3대 0만 하지 너무 열심히 우리 선수들이 뛴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교차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현재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를 꼽는다면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4년까지 살아계실 독자분들은 제 오늘 드린 멘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인데요. 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 그 마감 시향을 가지고 탑재했는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떨어진 날보다는 조금 회복된 날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기분상. 그래서 지난주에 증권주, 부동산주 강세로 1100선을 회복했고요. 뭐 어제 오늘 보니까 또 하향했다가 또 그렇게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1.86% VN 지수 1686%가 상승했고요. VN 30 지수는 1.7% 상승했고요. 하노이 거래소 HNX 지수는 2.24% 상승.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7,740억 동 순매수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서는 다시 또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주식시장은 뭐 우리가 경험치로 알지만 또 골이 깊으면 또 봉우리도 높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면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절대 죽지 마시고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빈페스트 소식인데요. 나스닥 증권 코드 VFS인데요. 내년 세계 50개국 진출 목표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빈페스트의 CEO인 투이가 블룸버그 인터뷰한 것을 인용하면 포드 인도 공장을 인수하겠다. 플러스에서 3개의 옵션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 5만 대 판매를 자신하고 있고 2025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판 테슬라로 불리고 있고요. 2023년 8월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빈페스트는 최근에 그 미국 자산운용사하고 이름이 요크빌 어드바이저인데요. 이 자산 전문 투자 펀드하고 10억 달러치의 규모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H 아문디 베트남 레버리지 펀드가 올해 수익률이 10월 26일 기준에서 3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레버리지 펀드도 좋고요. 또 ETF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ETF는 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드는 그 수고와 그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말하자면 인덱스 펀드 플러스 주식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그 자산군을 포함한 투자 상품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말하자면 개별 주식 투자는 소총이라면 ETF는 이제 산탄총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안전성이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 2 베트남 경제 시사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FDI 최대 38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약자입니다. FDI.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거시 경제 안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산기지 탈중국 수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미국과 관계가 격상이 됐고 미국 기업 투자 러시 기대감이 커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 베트남이 최근 내놓은 4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보면 올 들어서 9월까지 신규 FDI 프로젝트는 약 2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요. 집행액은 2.2% 늘어난 159억 달러. 그래서 2017년에서 2023년 같은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남부 고속철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업 과정을 정기 평가 실시하기로 했고요. 지도에 보시면 남북 길이가 베트남은 굉장히 긴데요. 실제 길이는 한 1,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철도 기준 길이로서는 한 1,545km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2030년 이전에 완공되는 구간이 먼저 있는데요. 먼저 하노이 빈 구간, 호치민과 야짱 구간입니다. 이쪽을 먼저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2045년경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되면 전국을 일주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내년도 해외 선호 여행지로 베트남의 달랏이 등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달랏을 굉장히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1위인데요. 스카이스캐너 트래블 트렌드 2024 리포트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TV 프로 나 혼자 산다의 달랏을 소개한 이후에 달랏 검색량이 전년 동기 기간 대비 약 3,3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랏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관광한 인원수가 약 400만 명 정도 되고 금년에 9월 말까지 약 250만 명이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달랏에 내년에 상당한 인원이 갈 것 같습니다. 파트 3 베트남 상장기업 분석인데요. 오늘은 비에젯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최대 저가 항공사고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타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도 비행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비에젯의 그 주가 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2022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19의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그랬다가 다시 조정됐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3개월 주가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8월 달에 상당히 양호했고 또 좀 조정됐다가 9월 달에 다시 회복되고 지금 최근에 아주 또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에젯과 비에트남 에어라인 수익 비교인데요. 2022년과 2023년입니다.
위에 블루 칼라가 베트남 에어라인이고요. 아래 레드 칼라가 비에젯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분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비에젯의 수익이 베트남 에어라인의 수익을 따라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추정 손익이 약 16조 동, 16조 동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에 반으로 나누면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예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여성이 있는데요. 비에젯 소비코 그룹 홀딩스 회장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윙 티 펑 타오인데요. 베트남 최초예요. 자수성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수성가한 분이고 여성이고 억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베트남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또 토크쇼를 한번 할 건데요. 베트남은 남성보다 여성이 생활력이 더 강하고 비즈니스도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스크바 주립 아카데미 운송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비에젯의 총 항공편 운행수는 11만 6천 편, 승객은 약 2,050만 명을 운송했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 1분기 총 노선수 기준은 10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국내선은 55개, 국제선은 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부산과 달랏 노선이 주 7회 운항을 개시했고요. 부산과 푸꾸옥 주 7회 운항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하노이, 호치민, 야짱, 다낭, 푸꾸옥 등에 이제 취항을 해서 달랏에서 인천, 부산, 대구 간 직항편이 운항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선이나 베트남 에어라인이 가지 않는 그 틈새를 잘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랏 갈 때 저도 이 비행기 타고 좀 다니고 있는데요. 직항으로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호지민 가서 다시 국내선 타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소개할 회사는 FPT입니다. 베트남 1위 소프트웨어 그룹이고요. IT 업계 1위 통신기기 판매회사고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TV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미국 등 40여 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 매장인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제작도 하고 관련 서비스도 하고요. ERP,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제공하고, 초등학교, 대학교 교육도 하고, 금융투자, 투자자문 서비스, 온라인 관련 서비스, 인터넷, TV 및 보이스 서비스, 컴퓨터, 핸드폰, 통신기기 유통, 통신기기 및 부품 소매 판매,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운영, 주식 중개, 자기 매매 등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FPT 수익 변화율 추이인데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금년은 2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산할 때 이렇게 해서 수익이 굉장히 이제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동향인데요. 기술 부분 매출이 26% 성장한 걸로 발표됐고요. 16조 9,180억 베트남 동. 해외 시장 신규 체결 주문량은 약 21.3% 증가해서 16조 6,950억 베트남 동. 베트남 내 IT 서비스 14% 성장해서 3조 6,760억 베트남 동. 해외 시장 IT 서비스는 30% 증가해서 13조 2,430억 베트남 동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추이인데요. 2018년 4월부터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성장을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FPT 그룹 자회사인 FPT 반도체가 있는데요. 베트남 반도체 인력을 2030년까지 5만 명 양성하겠다는 방침하에 랜딩 II와 파트너십 체결했고요. 엔비디아와 등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의료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AI 적용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의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 구조 및 비중인데요. 매출은 주요 정보기술, 통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 대학교 교육이나 금융투자는 비중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FPT의 매출 비중과 국내외 매출 비중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2022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위에가 1년치인데요.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는 3개월 변동 추이인데요. 9월 달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정됐다가 10월 달에 다시 또 회복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FPT 창업자 하노이의 빌 게이츠로 불리고 있는데요. 찌엉 지아빈 전 FPT 이사회 의장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FPT 코퍼레이션은 매년 20에서 30%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 기업 고객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FPT 소프트웨어 소속 개발자 약 32,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FPT 대학 육성, 베트남의 포스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 은행 등의 디지털 전환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총 8곳, 계열사가 2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파트 4인데요.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파트 4 토크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저의 주관이 일부 담겼음을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정치 체제는 당이 지도하고 국가가 관리하며 인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트남 정치 체제 인민이 주인이다, 인민이 국민이거든요. 인민이 주인이다는 말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이 같은 말 아닌가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 성장의 바탕에는 베트남 공산당 일당 체제를 통한 정치 안정에 있다. 결국 지난 3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베트남의 경제는 정치가 안정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60년대, 70년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로서 그 지역 안배제,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정치 지도부가 약간 지역 안배제 균형이 조금 변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부, 중부, 남부에서 출신들을 4인방을 이제 리더들을 구성했는데, 최근에 북부와 중부에 조금 집중돼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벌주의 체제인데 친중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조금 다르고 실용파와 이념파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 호치민의 7년간 주재하고 31년간 지켜본 모니터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집중하거나 쏠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균형을 지키고 유연성과 탄력성, 그리고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주의고 실익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치 경제에 대해서 유명한 칼라일 타일러가 한마디 했는데요. 베트남 공산당은 정책 수행의 성과, 법적 근거 및 민족주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근거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치 공산당 일당 체제를 통한 정치 안정, 경제 성장 견인이 이제 조선일보 금년도 3월 1일자를 인용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개혁 개방 추진하다가 변화 기로에 섰다, 이런 이제 토픽인데요. 친중파인 보반증 공산당 상임 서기 출신인데요. 베트남 신임 국가 주석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은 서열 1위가 있고요. 국가 주석은 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3위, 그리고 국회의장이 4위인데 이 네 사람이 모두 친중파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약간 우려가 생기겠죠. 이거 잘못하면은 베트남이 중국을 완전히 또 빼닮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처럼 뭐 우리나라의 과거에 사드 때처럼 막 함부로 하고 갑자기 뭐 기업체 나가라고 하거나 뺏어가거나 문 닫게 하거나 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31년간 지켜본 베트남은 그럴 우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은 과거에 외침을 많이 당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한 숫자의 합계보다 더 몇십 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국민을 구해준 것, 인민을 구해준 것은 나라와 정부보다는 각계 지자체의 민중이 일어나서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힘이 강하고 민중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은 이제 고위 공무원들한테 들은 애로사항인데요. 도시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정책을 시행할 때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토지 수용에는 반드시 토지 보상이 따르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거 이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 어렵겠어요? 예, 국가에서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이 상당히 힘이 있고 그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면에는 베트남의 오랜 속담이 있는데요. 왕의 법이 마을의 법에 진다. 예, 이해되셨나요? 왕의 법이 마을의 법에 진다.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은 중국과 되더라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휠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그 유연 정책 그런 외교 노선에 의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또 너무 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균형을 가지면서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 화면은 지금 베트남 총 그 리더 4인방입니다. 총서기장, 당서기장의 윙푸종입니다. 출생연도 1944년생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80이 다 돼가죠. 70대 후반이고 출신지 하노이, 학력은 하노이 대학교. 그다음에 보반정, 방금 말씀드린 보반정인데요. 국가 주석입니다. 출생연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70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만 나이로 53세고요. 출신지는 하이정, 북부고요. 출신 대학은 호지민 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판민진, 수상, 총리인데요. 출생연도가 1958년생입니다. 출신지는 타잉후아성, 중부입니다. 학력은 국민경제대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부엉진 후에라고 국회의장인데요. 출생연도가 1957년생이고요. 출신지는 우잉안성입니다. 중부입니다. 학력은 재정회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을 표시한 출생연도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 베트남을 상대할 때 또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시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 베트남의 그 4인방 최고 리더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 나이가 많았는데 특히 그 윙푸종 총서기장은 지금 뭐 70대 후반이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이죠. 예, 원래 60이 넘으면 은퇴하거든요. 60에서 65세에서 은퇴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이번에 국가 주석을 70년생을 기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70년생 이하로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베트남은 앞으로 젊어질 것이고 더욱 다이내믹하게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에 따라서 좀 정치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은 공산당이라 안 된다고요? 캐션인지 마침표인지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베트남과 해외에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해외 주재원, 교포, 근로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돈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자라는 어떤 슬로건 하에 경제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투자증권, 사모펀드, 간접투자, 또 자산운용사, 또 산업체 근로자 여러분 매니저분들께 제가 응원의 박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 많은 바보가 제가 이 채널로 통해서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통해서 우리 환경 글로벌 마켓 독자 수 100만 명 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실 때마다 좋아요,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